나중에 내가 우선 말하기 전에 할게. 예. 말하기 전에 할게. 공유 화면 공유. 화면 이거. 내가 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 좌장권을 안수민 교수님하고 유승환 교수님 넘겨줘야 돼. 네. 나와요? 1분 남았습니다. 스피커는 어디 있어? 어디? 스피커. 스피커 소리는 어디서 나는데? 아 여기서 나오고 있어. 그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부시되면 자기가 하고 시작해서. 네, 지금 2시가 되어서 이제 세션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안수민 교수님과 유승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안수민 교수님, 유승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수민입니다. 유승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민대학교 네, 동산병원 안녕하세요. 유승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저와 또 이어서 계명대 동산병원의 유승환 교수님께서 같이 좌장을 봐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Initial Experience of Future Bariatric and Metabolic Surgery in KUGH 여기 되어 있고요. 주제가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만은 두 분이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강의 김부경 선생님 강의는 유승환 선생님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서경원 교수님의 주제는 Initial Experience of 100 Cases of Bariatric Metabolic Surgery in KUGH 흔하지 않은 숫자를 얼마 전에 유승환 교수님도 100케이스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고 또 기쁜 소식입니다. 고신대에서도 또 똑같이 100케이스 넘었는데 아주 소수의 기관에서만 가능한 그런 현재까지는 상황인데요. 두 분 다 축하드리고 오늘은 먼저 서경원 교수님께 귀한 경험과 노하우를 좀 듣겠습니다. 서경원 교수님 다 잘들 아시겠지만 고신대 졸업하시고 박사까지 하셨고 지금은 위장관외과 분과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학회는 뭐 여러 가지 인볼브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비만대사 외과학회에서 다학제위원장으로 너무 열심히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경원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수민 회장님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우리 학회를 잘 이끌고 계셔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케이. 응?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백내에 대한 경험을 오늘 이 시간 동안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거 아쉽다고? 이거지. 아니야. 요거 왼쪽. 오케이. 됐어요.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조금 경험에 근거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100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는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돌아왔던 지금까지 왔던 길들을 좀 고찰해보고 또 어떻게 해온 게 잘한 부분이 있는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좀 더 잘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이라는 숫자 자체가 꼭 뭘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이 숫자보다 사실 더 많이 하신 선생님도 더 많이 계신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첫 걸음을 뗀 입장에서 백내를 잘 고찰해서 그 다음 백내 또 그 다음 백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2010년에 우리 병원에 이제 조교수로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아마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2012년입니다. 제가 이제 전임 강사 되고 얼마 안 있었는데 다 알다시피 대만에 비만 수술을 보러 한 달간 미니 펠로우십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위장관외과 선생님들의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그 대부분 이제 처음 교수 발령이 되고 처음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위암을 배우러 일본에 주로 많이 이제 갔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위암에 대해서 배울 게 없어서 여기 갔다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또 우리 저희 위장관외과에 저를 이제 끌어주셨던 윤기영 교수님께서 그 2005년에 연수를 미국에서 나중에 제가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미셸 게니어에게 연수를 하셔서 그 비만 수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미국에 있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괜찮겠다. 참 그 학문적으로도 좀 좋겠다. 뭐 재밌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거 보러 간다고 할 때 저에게 이제 조언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뭐 잘 다녀와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험까지 될 줄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이제 황치건 선생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한 3년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아까 저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UCLA의 에릭 더슨 선생님 밑으로 1년간 장기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그냥 꼭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그 당시 선생님들은 프랙티스는 위암을 하더라도 또 연수는 비만을 가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 말씀이 너는 비만으로 연수를 갔다 오면 비만을 잘 하게 될 거야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또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의 길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을 국내에서 또 찾자면 또 루아이를 가장 많이 하셨던 허윤석 교수님, 또 뭐 루아이 슬리브 가리지 않고 많이 하신 김용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제가 그곳에 수술방을 방문해서 수술을 보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에게 또 이뿐만 아니라 저에게 여러 가지 또 통로를 통해서 많은 말씀으로 또 격려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 병원에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윤경 교수님이 저에게 비만 대사 수술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또 최영식 지금 현 원장님께서 2014년 4월이었는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내과 의사들이 황치곤 센터를 한번 가서 보자라고 이렇게 할 때 흔쾌히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또 다음에 발표할 우리 내분비내과의 김부경 교수가 또 저에게는 학교 때는 후배였는데 같이 이렇게 교수가 돼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서전으로서 비만 대사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저에게 잘 해주시고 저를 굉장히 지지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케이스를 이끌어오고 또 환자에게 좋은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연구회를 결성하고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 뒤로도 1회 심포지움을 기점으로 또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려고 계획은 하는데 항상 좀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밀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5회까지 이번에 하는 게 5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외래 옆에 방을 하나 또 만들어 주셔서 비만 수술 센터를
2019년 3월 12일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방을 만들고 또 뭐 인바디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또 다학제 진료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병원에서 배려해 주셔서 또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비만 수술을 한번 제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케이스를 했던 거는 2012년에 제가 대만을 다녀오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 10일에 첫 케이스를 시작해서 2021년 금년 1월 13일에 100번째 케이스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100케이스 중에 프라이머리 베리아틱 서저리는 92회를 했는데 그 중에 슬리브가 60개,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가 28개, 그리고 리섹셔널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가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저널 서저리를 8케이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밴드를 단순히 제거한 게 하나, 밴드를 제거하면서 슬리브를 했던 게 2개, 2케이스. 그리고 밴드를 했다가 또 어디선가 밴드를 이미 제거하셨던 분이 오셔서 슬리브를 원하신 분이 2분. 그리고 밴드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를 한 게 한 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인이신데 미국에서 슬리브를 하고 한 3년 정도 지나신 분인데 웨이트 리게인과 리플럭스가 굉장히 심해서 바이패스로 전환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13번째 케이스로 했던 비만 수술인데 4년 전에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를 하고 쭉 팔로우 보시던 분이 덤핑 신드롬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 일상생활을 진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셔서 리버설 오피를 해드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러닝 커브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전, 그러니까 2013년 1월 10일부터 2018년 4월 18일이 마지막인데요. 2019년 1월 1일에 이제 보험이 되니까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모든 센터가 다 그랬지만 2018년부터는 수술이 갑자기 이제 줄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2018년 4월 18일인데 그때까지 총 13회를 했고 슬리브 6내, 루아이를 7내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했던 게 이제 87회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난 뒤에 제가 했던 수술이 거의 그 앞에 했던 수술에 거의 7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7배, 8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BMI는 보험급여 전에 38.3에 보험급여 후에 39.5로 비슷한데 보험급여가 되고 난 뒤에 오신 분 중에 BMI 62도 있었고요. 최고 높았던 게 62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수술 시간은요. 보험급여 전에 13케이스를 5년에 걸쳐서 할 때는 약 평균이 144분, 제일 길게 걸렸던 게 200분인데 144분이 걸렸던 반면에 보험급여가 되고 2년 동안 했던 87회에서는 수술 시간이 86분으로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장비가 보강이 많이 됐었죠. 레이텐슨 리트랙터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로카 넣는 위치를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잘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환자가 뛰어보니까 수술하려고 하면 잘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런 경험들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수술 시간도 길고 어시스트하는 우리 막 어시스트한 전공의 PA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시간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합병증은 릭이 급여 전에 하나 있었고 급여 후에 있었는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보험급여 후에 있었던 슬리브 릭은 완전 초창기 때 2019년 2월 달에 있었고요. 그 뒤로는 릭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블리딩은 이건 이제 드레인을 이렇게 수술 중에 드레인을 넣어둔 환자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드레인을 안 하는데 우징이 좀 있거나 또는 클렉산을 써서 좀 우징할 소양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블리딩 텐던시 있으면 좀 넣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베인 블리딩이 조금 있었던 분이 2분인데 그렇다고 리비전을 하거나 또는 하지는 않고 그냥 서포티브 케어로 매니지가 됐던 정도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수술한 게 2013년 1월이었는데요. 이 트로카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카메라를 배꼽 바로 위에다가 뚫었는데 이게 BMI가 환자가 42.2였거든요. 당시에 롱바디 스테이플러나 기구가 좀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히스앵글까지 접근이 안 돼서 여기 트로카 여기에 구멍을 하나 더 내고 카메라 위치를 옮기고 이렇게 해서 트로카를 하나 더 뚫고 막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당시에는 네이트 헨슨이 없어서 그 리버 리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펜 타입 리버 리트랙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시스트 보고 손으로 잡고 하라고 하면 제대로 잡지를 잘 못해서 계속 리버가 내려오니까 막 이렇게 스테이플링 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 스테이플러도 이렇게 보시면 끝에 가서 이렇게 모양이 약간 삐뚤어지게 이렇게 찍히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합병증 얘기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릭이 2케이스 있었는데요. 첫 번째 릭은 루아이 바이패스로 세 번째 케이스를 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2014년 8월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시간이 240분이 제일 많이 걸렸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수술했던 비디오를 다시 리뷰해 보니까 지금 봐도 그 리버가 그렇게 무겁거나 헤비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수술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POD 3일째 이제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고 WBC가 오르고 유린 아웃풋이 떨어져서 그리고 텐더니스가 이제 직접 나타났고 리바운드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POD 3일에 들어가서 쭉 관찰을 해보고 보니까 이렇게 그 릭이 왔던 자리는 게스트릭 포우치의 제일 끝 상단에 구멍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노신 3호로 수처를 하고 또 내시경 선생님이 또 들어오셔서 도와주셔가지고 내시경을 해서 이 안에 다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수술을 마쳤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 당시에 비디오는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나와서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내시경 사진이고요. 내시경으로 이제 그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7일째에 UGI를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뜨악했던 건 뭐냐면 7일째니까 이제 재수술하고 4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 스토막, 그러니까 렘넌트 스토막에 다이가 차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생각했는데 이미 이때 게스트로게스트릭 피스톨라가 생겨버린 거죠. 내시경을 봤는데 솔직히 내시경하는 선생님이 그 게스트로게스트릭 피스톨라는 못 찾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게 스텐트를 가지고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스텐트를 이제 넣었습니다. 스텐트를 넣고 UGI를 하니까 다이가 안 새고 그래서 이제 POD 12일째 플루라이 퓨전이 차는 거를 뭐 플루라이 퓨전은 또 여기 PCD를 꽂고 이렇게 쭉 관리를 하면서 POD 14일째부터 환자가 EN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약 한 달 정도 스텐트를 쭉 끌고 가다가 스텐트 빼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게스트릭 피스톨라가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환자가 3개월 뒤에 이제 이 병은 못 믿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중앙대 박중민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UGI를 하니까 이렇게 게스트릭 피스톨라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다시 저희 병원 이제 오셔서 내시경을 하니까 내시경이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결국 환자는 이제 중앙대 김용진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프록시말 게스텍토미를 받고 해결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초기에 겪었던 굉장히 이제 아픈 경험이었는데 이제 뭐 이걸 통해서 많은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막 그 당시에 페이퍼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럼 릭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오버스윙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바이올로직 메쉬가 있는 걸 해야 될 것인가 다 찾아봐도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여기서 뭐 프로시저를 바꾸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지조 있게 스티플라인 오버스윙이나 리인포스먼트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UGI를 하는 걸 게을리하지는 않고요. 또 술 중에 하는 릭 테스트는 좀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릭 테스트보다는 오히려 더 그 히스 앵글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리트랙터를 사용하고 트로카를 정확하게 꽂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릭은 보험이 되고 2019년 1월 달부터 이제 프랙티스가 시작이 됐는데 순서로는 이제 슬립으로는 11번째이고 비만 수술 자체로는 19번째 수술입니다. 그래서 BMI 42.8이었는데요. 당시에 수술도 되게 잘 됐어요. 85분 만에 수술도 되고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트로카를 좀 높이 꽂기 시작했습니다. 배꼽에 첫 트로카를 그 전에는 했었는데 무조건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로부터 약 17에서 19cm, 한 20cm 안으로 첫 트로카를 그 인비지블 포트를 비지블 포트를 이용해서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여기 슬립할 때 마지막 그 스테이플러를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 트로카를 하나 더 뚫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하지 않고요. 지금은 여기 리트랙터 빼고 나면 트로카 4개를 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있는데 트로카 위치를 좀 바꿨고요. 이 수술 있고 이 리키지가 왔던 이때는 레이텐슨 리트랙터를 구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버를 펜 리트랙터로 막 들면서 하고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 되게 힘들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레프트 숄더 페인이 와서 이제 릭이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는 걸 확인하고 PCD를 먼저 꽂았습니다. PCD를 꽂으니까 이제 드레인이 잘 됐는데 POD 20일이 됐는데도 계속 드레인이 나오니까 안 막히는 게 너무 좀 그래서 그 클립을 했었죠. 이거는 조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약간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하지 말고 바로 스텐트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클립을 했는데도 릭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술기해 주신 정경원 교수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도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술기 자체가. 그래서 스텐트를 먼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거는 또 뒤에 보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텐트를 꽂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잘 디자인한 걸로 하고 POD 40일까지 쭉 버티다가 POD 40일에 결국 이제 PCD를 뺄 수 있었습니다. 드레인이 이제 거의 안 나와서 빼고 환자를 퇴원시켰는데 한 3, 4일 정도 지났는데 환자가 레프트 숄더 페인이 다시 있어서 응급실에 오셨더라고요. CT를 찍어보니까 또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어서 PCD를 다시 꽂고 환자를 또 다시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는 이제 67일째 그러니까 처음 스텐트를 넣은 지 6주가 지나서 스텐트를 빼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는 나중에 이제 스트릭처가 오게 됩니다. 이 스텐트를 빼고 스텐트를 다 보니까 스텐트에 뭐 구멍도 나 있는 게 아마 이게 6주쯤 되니까 되게 오래돼서 할 수 없이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PCD가 하루에 10cc 이하로 나오고 UGI에서 릭이 없는 걸 확인하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에 이렇게 그 스텐트 꽂았던 자리에 스트릭처가 와서 이걸 이제 벌룬으로 다일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를 데리고 이제 인터벤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릭이 없는 걸 확인하고 스텐트를 이제 150일째 뺐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제 퇴원시키고 환자를 퇴원하고 이제 잘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150일 만에 첫 번째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퇴원하고 그러니까 수술한 지 15개월째죠. 그러니까 환자가 쭉 150일 만에 퇴원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또 다시 레프트 숄더 페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이랑 CT를 찍어 보니까 그때 릭이 있었던 그 자리 바깥으로 또 릭이 한 번 더 생기고 압세스 포우치가 생기면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니까 이 오리피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방법은 이제 진짜 수술로 이걸 하는 방법밖에 없는가 이제 하던 중에 브라질에 있는 갈바오 네토가 논문으로나 또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엔도스코픽 septotom이라고 하는 방법을 보고 이걸 정경원 교수와 함께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septotom이의 개념은 이 밖으로 있는 이 압세스와
스토막의 내강에 이 벽이 있는 이 septum을 쭉 찢어줌으로써 이 프레셔를 낮춰서 이 찢어주게 되면 이 뮤코자가 이제 힐링이 되면서 이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술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수술방에 데리고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이 프로시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환자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완쾌가 돼서 현재로서는 현재 팔로업 하고 있는데 환자가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갈바오 네토가 얘기했던 septotomi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 플로우 시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다학제입니다. 다학제. 그 비만 수술이 위암 수술과 다른 점은 확실히 이건 그 라이프 스타일에 관계된 수술이고 아까 우리 더슨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환자를 쭉 팔로우하면서 결국 웨이트 로스에 이르게 하고 웨이트 로스를 통해서 그 비만에 의한 합병증, 고혈압, 당뇨병 등등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까지 이루는 것이 이 수술의 목적이지 수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처음에 배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학제를 어떻게 잘 해볼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의료보험이 급여가 되면서 비만 수술 통합 진료로라고 해서 다학제 진료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도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전문의 4명, 3명 이상 4명이 모여서 환자와 함께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있는 이 코스모스 시스템을 계속 가동해서 선생님들에게 계속 부탁과 이제 설득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김부경 교수님은 다학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험급여가 된 이후로는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한 한 서너 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 빼고는 다학제 진료를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도비만 외과의가 어떤 사람인가 학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환자들이 굉장히 이 수술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 외과 의사들은 이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나, 소홀하고 좀 익숙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생 때 배웠던 의사 환자 관계 모델에 의하면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지만 우리 비만 수술 받은 환자는 상호 참여형 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이게 만성 질환이고 또 정신 분석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서전이 환자 몸에 칼을 댄 사람이 환자에게 좀 더 강력한 어피니티를 가지고 환자를 이제 끌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담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이 많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외과 의사가 환자와 이 많은 이야기와 그런 라포들을 다 형성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희가 이제 비만 수술 센터를 처음 세팅할 때 그때 우리 위장관외과의 전담 간호사 PA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고은 간호사와 양혜리 간호사가 두 분이 잘 도와줘서 특히 이제 김고은 간호사가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활동을 이제 서포트하면서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전담 코디네이터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어서 조금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라면 이제 조직폭력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번 루아이하고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셨던 분이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분은 정말 우울증이 극에 달했던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수술하고 BMI가 이게 6개월 만에 43에서 30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분이 수술 전에 드셨던 이 우울증 약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수술 후 6개월 됐을 때 다학제를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드시는 약제들을 쭉 평가해 봤을 때 약제를 하나도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마음적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수술 100내까지 오기 위해서 뭐 홍보나 또는 이런 거에 치중했었다면 앞으로는 좀 연구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에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경 교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리얼 라이프 DM 스터디라고 저희가 제목을 하나 붙여봤는데요.
당뇨나 또는 비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그 환자의 혈당을 체크하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또 코칭하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연구 계획해서 한 2주 전쯤 저희 병원 IRB를 통과하고 이제 환자 인롤 중인데요. 이제 이게 조금 자료가 모아지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다학제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또 저희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논문 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와 많은 아이디어로 이제는 좀 더 또 다른 도약을 해보려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좀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이게 일을 하면서 다 좋지만 인생은 즐거운 거기 때문에요. 이 수술을 하면서 그냥 수술만 했느냐 그건 아니고 친구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비만 수술 관련된 학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첫 번째 갔던 학회는 이스탄불에서 했던 입소였고, 두 번째는 몬트리올에서 했던 입소인데요. 이때는 가서 이 학회 갈 때는 학회 선생님들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제가 혼자 호롤단신으로 학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안수민 교수님도 처음 만났던 것 같고요. 몬트리올에서 학회를 했던 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건 이 미셸 게니어라는 전 세계에서 슬리브 게스텍토미를 처음 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분이 그 우리 윤기영 쌤의 그 연수대 선생님이시고요. 그때 그 입소 이때 만들어진 뭐 인터내셔널 베리아트릭 클럽이라고 하는 거기에 또 활동하고 있는 토마스 루굴라, 이분은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 오하이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미셸 게니어 밑에 있었던 또 펠로우였습니다. 그래서 윤경 쌤하고 지금도 뭐 페이스북도 하시고 하던데, 이 토마스 루굴라를 이스탄불에서 처음 인사를 하고 되게 마음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도 이제 많은 학회를 갔었는데요. 지금 이분은 누구냐면 헨리 북월드라고 하는, 우리가 비만 수술을 교과서에서 배울 때 2004년에 베리아트리 서저리에 대한 시스테마틱 리뷰를 썼던, 그래서 이게 자마에 실렸던 그 헨리 북월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을 제가 2013년도 입소 이스탄불에서 강의를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토마스 루글라도 인사도 하고 막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학회 오니까 이런 게 즐거운 게 있구나 그 정도만 느꼈었는데, 이분을 몬트리올 갔을 때 헨리 북월드의 강의를 한 번 더 듣게 되었거든요. 그때 비만 대사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시는데 되게 그 감동도 있고, 이렇게 역사적인 분의 강의를 직접 듣는다는 것에 굉장히 좀 흥분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미셸 게니어라는 분이 이제 그때 로컬 오가나이저로서 이렇게 그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제가 사진도 직접 찍어 올 수 있었고요. 13년에는 이제 황치곤 선생이 있었던 그 카오슝에서 입소 APC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한 달 연수할 때 만났던 인도 친구들을 다시 다 만나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또 즐겁게 놀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 코스모스 심포지움을 저희가 2015년 2월달에 처음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황치곤 선생을 한국으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최영식 원장님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도 크게 부르고 경주에 구경 가서 불국사 구경도 하고 그 요석궁이라고 하는 한식집에서 한식을 대접해 드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입소 APC를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 그 고향에 있는 킨텍스에서 할 때 우리 김부경 교수께서 그때 우리 자료를 가지고 구연 발표도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큰 힘을 얻어서 동료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즐거웠던 추억 중에 하나는 제가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연수를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미국 비만대사외과학회가 LA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 그 아시아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비만 수술 서전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황치건 선생도 물론 왔었고, 그래서 만났고, 근데 그때 이제 카사마 선생님하고 또 이 말레이시아에 지금 개업해 있는 안드레아 우이라는 우먼 닥터하고 또 카사마 선생님 밑에 있는 새끼 선생님하고
또 이제 싱가포르 선생님인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LA에 있는 한국 식당 고깃집에서 제가 밥을 사고 그날 저녁에 그리피스 천문대에 다 모시고 올라가서 별을 구경시켜줬던 구경했던 그런 또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즐겁고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도 제가 이 비만 수술을 하게 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다 또 이 친구들이 또 영원한 친구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저의 또 자산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친구도 얻고 하는 좋은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감사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누구에게 다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이름들만 다 적어봤습니다. 우리 위장관외과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2000년에 은퇴하신 이승도 교수님, 2010년에 은퇴하신 최경영 교수님, 그리고 작년에 은퇴하신 이상호 교수님, 그리고 지금 계시는 신현명 윤기영 교수님, 그리고 지금 저희 위장관외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김기현 교수, 김윤홍 펠로우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위장관외과의 전담 간호사 그 근무한 순서대로 쭉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양혜리, 김고은, 강도환, 박영빈, 이호인 간호사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특히 김고은 간호사는 비만 수술에 이 전담 그 코디네이터에 대한 많은 영감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병원을 믿고 이 수술을 맡겨주신 100명의 환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코스모스 고신대 보건병원 비만 대사 수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경원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지났지만 아마 경험을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한 분만 좀 질문 좀 받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선생님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뭐 워낙 많은 경험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러 분야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서전 입장에서 그냥 간단히 또 질문 드리면 슬리브 게스트렉토미하고 로아이 바이패스를 100개를 이제 해 오시는 동안에 얼고노믹스에 대해서 스트러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지금 하고 계신 포트 플레이스먼트도 아마 계속 바뀔 겁니다. 간단히 좀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 포트 플레이스먼트 경험을 좀 말씀해서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포트 플레이스먼트가 제가 백내를 겪으면서 했던 고민 중에 제일 핵심인데 포트만 잘 뚫으면 수술이 잘 되고 못 되고가 거의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해부학책을 그냥 뒤지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복벽의 두께가 이렇게 자이포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이렇게 배꼽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는 그렇게 생각보다 두껍지 않다는 겁니다. 비만도가 올라가도.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트로카, 그러니까 가장 낮은 트로카를 얼마나 높이 뚫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그런 잘못된 게 뭐냐면 위암 수술에서 항상 배꼽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 가서도 보고 했지만 비지블 트로카를 통해서 렉투스 머슬 위에 바로 뚫고 들어가는 그 트로카를 처음에 잘 뚫고 그 트로카 위로 모든 액션 트로카를 뚫고 하면 지금 현재 40cm짜리 기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이텐슨 리텍터 같은 좋은 리텍터를 써서 리버를 확실히 제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도슨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5% 정도 체중 감량을 미리 하고 수술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환자는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심지어 패티 리버가 너무 심하고 트로카를 아무리 옮겨 해도 이 공간이 안 나와서 리버에 캡슐이 찢어지는 환자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포트 플레이스먼트는 무조건 높게 뚫고 저는 무조건 비즈블 트럭으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개명대 유승환입니다. 제가 좌장으로서가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같이 가는 동료로서 먼저 우리 서경원 교수님 이렇게 심포지엄을 멋지게 또 만들어내시는 거 다시 축하드리고, 특히나 또 수술 100내를 기념하는 이런 심포지엄을 이렇게 성대히 성취하신 데 대해서 깊이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안 그래도 또 서경원 교수님의 또 강의를 듣자 하니까 서경원 교수님의 어떤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100내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의 자랑만 많이 하는데 그 많은 대부분을 본인이 해오셨으면서 뼈 아팠던 환자의 합병증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 또 하나의 100내, 200내를 준비하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하나하나 또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스승님이나 아니면 다른 주위 동료들을 모아가면서 하나 센터를 만들어가고 수술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노력,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낮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선생님은 몇몇 안 되는 또 대학에서 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큰 리더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학제 팀을 꾸려가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리더의 그 외과 의사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내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분들한테 어떠한 권한을 드리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고 외과 의사로서의 리더 역할은, 센터를 만들어가는 역할은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유승환 교수님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아직 나이도 젊고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는 하나 있습니다. 그 리더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리더가 된다는 거는 힘든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리더가 먼저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요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양보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양보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냥 실질적으로 많은 걸 좀 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저를 따르는 우리 팀원들이 예, 음, 진심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권한을 주고 권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게 좋은데, 저를 이제 가르치셨던 윤기영 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리더는 똑똑하긴 한데 게을러야 된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데 부지런해가지고 밑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미절고절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기 쉽지 않은 경험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교수님 자꾸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해봐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생긴 어떤 문제들은 결국은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그걸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우리 김기현 교수나 김윤홍 선생님들 잘 따라오면 좋겠고 계속 저랑 같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 같이 가자고 말하고 또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 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또 어느 순간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학제 관련해서 다른 과 선생님들한테도 저희는 100내 자료를 엑셀로 만들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올려놓고 저희끼리 다 공유를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드리고, 모든 페이퍼를 쓸 때 오서식 부분에서도 교수님들이 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까지 아직 저희가 성과가 아직 많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들에서도 선생님들과 많은 것을 이제 공유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뭘 많이 아는 건 아니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로 다음
예, 연자를 소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있는 유승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이 심포지엄을 직접 찾아뵙고 축하드려야 되는데 성대하게 하시는 우리 최영석 병가원장님과 말씀하신 또 윤기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연자는 김부경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서경훈 선생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고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는 김부경 선생님은 그 보건병원에 이제 내분비내과로 계시고요.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내분비내과 부교수로 계십니다. 내분비학회 학회뿐만이 아니라 골대사 학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만 대사 수술에 있어서 또 내분비 의사로서 선투를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은 우리가 베라트릭 메타볼릭 서저리에 있어서의 우리 환자의 치료, 인슐린 리미션에 대한 얼마만큼 임프루브가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예, 김부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 그리고 베리아트릭 서저리 시작 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수술 후에 당뇨병이 레미션이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하나의 메커니즘인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경훈 교수님께서 앞에서 쭉 저희 병원의 베리아트릭 서저리 이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저희 병원의 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아주대병원에서 펠로우를 하고 있을 때 서경훈 교수님께서 아마 그때 대만 다녀오셔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니, 도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선배님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공부는 못하지만 의리가 굉장히 있고, 또 당시에는 제가 무식해서 용감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막 환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환자들도 많이 보내드리고 막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발령을 받은 2013년부터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을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참고 자료 파일에 가이드라인 파일에 미국 당뇨병학회는 해마다 해 12월 달이 되면 다음 해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DA의 가이드라인 2013년도 가이드라인부터 제 파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라인에서 이 오베시티 당뇨병에 대한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어떻게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당시에는 이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이제 막 더 적극적으로 이 에비던스 레벨 B인데 저는 이거보다 막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막 적극적으로 수술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2013년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 당뇨병 환자에서의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BMI 35 이상인 사람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는데, 그것의 에비던스 레벨이 B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30에서 35 정도 되는 사람은 엑스퍼트 오피니언 레벨로 이제 수술을 해볼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롱텀 베너핏이나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나 이 서저리에 따른 방금 이제 서경훈 교수님께서 컴플리케이션 보여주셨는데,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웰 디자인드된 트라이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에비던스가 아직 부족하다, 이런 말이죠. 이런 레커멘데이션이 있었는데 이게 2013년도 레커멘데이션이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2016년도에 여기서는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이 다이어비티스 케어의 ABCD 쭉 중에서 L번에 이렇게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뉴 세션이 하나 열렸습니다. 오비시티 타입 2 다이어비티스에서 오비시티 매니지먼트라는 하나의 새로운 섹션이 생기고, 이 섹션에서 보시면은 BMI 35 이상 어떻게 할 거냐, 40 이상에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따로 테이블로 나와 있고, BMI 35 이상에서는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하라고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레커멘데이션 에비던스 레벨이
B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에비던스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아직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된 올해 가이드라인이죠. 2021년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아까 BMI 35 이상에서 레커멘데이션 하던 것이 완전히 나눠져 있던 카테고리들이 BMI 레벨들이 싹 없어지고 하나로 통일해서 BMI 30 이상이고 타입 2 다이비티스가 있으면 메타볼릭 서저리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이드라인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메타볼릭 서저리를 보시면은 BMI 40, 그 다음에 아시아인에서는 BMI가 37.5이면 에비던스 레벨 A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이 당뇨병 치료에서 수술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should be recommended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라고 이제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BMI 30 이상 그리고 아시아인에서는 27.5 이상임에서는 이제 수술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경 교수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게 저희 병원에 이 수술을 시작하면서부터 팀 어프로치를 했는데 환자들이 이제 이 수술을 받을 때 하이 볼륨을 가진 센터에 멀티 디스플래너리 팀으로 어프로치하는 팀에 이제 이 메타볼릭 서저리를 의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이유에 여러 가지 팩터들이 관여하지만 결국 이 오베시티라는 것은 이 사이콜로지컬 프로블럼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사이콜로지컬 프로블럼을 반드시 이밸류에이션하고 수술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이런저런 롱텀 에비던스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에비던스가 확립되어 있어서 더 이상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에비던스들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된 에비던스들이 뭐였는지를 보시면은 베리아트릭 서저리 이후에 당뇨병이 레미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은 사실 2004년도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된 건데 거기에서 이미 이제 서전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가스트릭 바이패스를 하면 84%까지 그리고 빌로 판크리아틱 다이버전을 하면 98%까지 당뇨병이 타입 2 다이비티스가 레미션이 온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과 의사들은 그런데 그럼 당뇨병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당뇨병을 치료를 해서 이 사람들의 최종 모탈리티 아웃컴이 좋아질 것이냐, 당뇨병 환자들이 제일 사망하는 많은 이유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때문인데 그럼 과연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이게 좋게 할 것이냐 이거를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 정도로는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2012년까지 모은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서 발표된 것을 보시면은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를 했을 때는 다이비티스 레미션이 95%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냥 가스트릭 밴드를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당뇨병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도 계속 다이비티스 레미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롱텀 아웃컴이 좋아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한 것에 비해서 모든 글라이세믹 아웃컴들이 이 서저리를 했을 때 훨씬 좋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서저리 아웃컴이 다 HbA1c가 굉장히 6%까지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는 5%까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롱텀 아웃컴이 좋아질 것이냐라는 것이 이 SOS 스터디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스웨디시 오비스 그다음 코트 연구인데요. 87년부터 2001년까지 환자의 데이터를 모은 것이고요. 이 환자들 중에서 이제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은 260명과 343명을 비교를 해서
이 서저리의 최종 모탈리티에 대한 아웃컴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서저리 그룹에서 다이비티스가 레미션된 기간을 보시면은 이게 그 15년까지도 서저리 그룹에서 당뇨병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최종 아웃컴이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과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둘 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결국 세레브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 이런 것들이 한 32% 정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거 봐라 당뇨병 환자에서 수술을 한 경우에 최종 아웃컴이 더 좋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어떤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이 당뇨병이 레미션이 올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논문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데이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 이 환자가 수술 전에 DM 듀레이션이 얼마나 길었느냐에 따라서 이 레미션 레이트가 다르고 또 이 레미션이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인 경우, 4년 이상인 경우를 보시면은 레미션이 그 2년 이내에 레미션이 오는 경우가 DM 듀레이션 짧은 경우에 거의 98%까지 DM 레미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5년까지 팔로우업을 했을 때도 DM 듀레이션이 짧았던 사람일수록 이 레미션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DM 듀레이션을 아주 미세하게 분석을 해서 2년에서 5년까지 팔로우업을 한 경우인데요. DM 듀레이션이 그 1년 이내인 경우와 그 다음에 26년 이상인 경우에 보시면은 1년 이내인 경우에 DM 레미션이 이제 2년에 96%가 그 DM 레미션이 오고 5년을 팔로우업 했을 때 94.2%가 이 레미션을 유지하지만 26년 이상인 경우에는 DM 레미션이 10%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유지하는 것도 이제 5년을 팔로우했을 때 7.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M 레미션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 베리아트릭 서저리 이후에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당뇨병의 듀레이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방금 보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DM 듀레이션이 이 사람의 당뇨병이 레미션이 오는데 중요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뇨병이 생기는 패소제네시스가 결국 인슐린의 결핍인데 이 인슐린의 결핍은 인슐린 리지스턴스로 인한 상대적인 인슐린 결핍이고 결국 이 리지스턴스가 오래되고 나면은 결국은 이 베타셀의 펑션이 떨어지게 되면서 인슐린 시크리션이 되지 않는 절대적인 인슐린 결핍이 오게 되면서 타입 2 다이비티스가 생깁니다. 근데 이 타입 2 다이비티스는 계속해서 프로그레션하는 디지즈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베타셀 매스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올라가는 거는 당뇨병이 생기기 이전에 아주 오랜 기간 올라가 있고 이게 올라가 있는데 이제 베타셀 매스는 이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인슐린 시크리션을 하기 때문에 그 베타셀에 이제 퍼티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베타셀 매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베타셀의 개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한 개의 베타셀이 감당해야 되는 워크로드는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더더욱 빨리빨리 이 베타셀 매스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타임에 수술을 해주면 이제 베타셀 그 인슐린 리지스턴스와 워크로드를 확 줄여주게 되면은 베타셀 매스를 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슐린 시크리션 증가시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수술을 하는 것과 이때 수술하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베타셀 매스가 남아있는 DM 듀레이션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워크로드를 감소시켜주면 인슐린 시크리션이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레미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지속해주면은 이 당뇨병이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고 레미션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뇨병이 이제 레미션이 오게 되는 기전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수술을 할 때는 아마 살이 빠지니까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감소돼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이 겉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인슐린 시크리션이 먼저
개선이 되더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즉각적으로 겉호르몬 특히 이제 이 GLP-1의 시크리션이 증가하고 이 GLP-1에 메디에이트된 인슐린 시크리션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칼로리 리스트릭션 아까 수술 전에 5% 정도 이제 뉴트리션을 조절해서 체중을 먼저 빼고 수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리버의 인슐린 센시티비티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리버의 인슐린 리지스턴스는 감소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페리페랄 인슐린 리지스턴스까지 개선이 되면서 결국 당뇨병이 레미션 될 가능성은 1, 2년 이내에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루아의 가스트릭 바이패스를 했을 때만 이 GLP-1이 증가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슬리브 가스트렉토미에서도 이 파란색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G 실험에서든 휴먼에서든 GLP-1이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한 경우에서도 증가하더라는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던 인슐린 시크리션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휴먼에서 한 데이터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루아의 가스트릭 바이패스와 슬리브 가스트릭토미에서 똑같이 이 호마 IR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하든 이 GLP-1 겉호르몬의 체인지가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당뇨병의 레미션이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저스티드 가스트릭 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서는 겉호르몬 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칼로리 인테이크를 감소시키는 게 주로 글루코스 컨트롤에 컨트리뷰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 체중이 빠지게 되면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증가하는데 글루코스 컨트롤에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아의 가스트릭 바이패스와 슬리브 가스트릭토미는 비슷한 메커니즘의 프로세스를 가지지만 가스트릭 밴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1월부터 1월에 첫 환자를 시행하고 마지막 100내째가 2021년 1월 13일이었는데 여기에 수술을 한 환자 중에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거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었던 환자가 40명이었습니다. 이 40명을 보시면은 이 중에서 가스트릭 바이패스를 한 환자는 이제 25명이었고 슬리브를 한 환자는 15명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이니셜 HbA1c가 8.9%로 동일했고요. 그리고 바디웨이트도 104kg, 109kg, 그리고 BMI가 가스트릭 바이패스를 한 경우가 조금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DM 듀레이션이 저희가 가스트릭 바이패스를 선택한 걸 조금 더 메타볼릭 서저리 쪽으로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DM 듀레이션이 조금 더 오래되고 레미션이 조금 더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서 슬리브 대신 바이패스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했던 사람 중에서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13명으로 52%, 그다음에 슬리브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7명으로 46%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 이제 롱텀 팔로업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수술 후에 3개월째 BMI가 30, 33.9로 이제 가스트릭 바이패스한 경우에 조금 더 빨리 BMI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들이 수술 후에 이제 어떤 환자도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당뇨병이 레미션이 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든 환자들에서 당뇨병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중에 이제 당뇨 약을 아예 먹지 않고 있는 환자가 바이패스한 경우에 16%, 슬리브한 경우 20%입니다.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아직 그 롱텀 팔로업 한 사람들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6개월 결과가 있는 25명 대상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슬리브가 이제 56%, 바이패스가 40%, 그다음에 밴드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을 했었고요.
6개월째 그 BMI 그다음에 HbA1c를 보시면은 방금 인슐린 약을 당뇨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HbA1c가 7.184에서 5.64%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인슐린 리지선스를 나타내는 호마 IR이 9.26에서 1.63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10배까지 떨어지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빠지게 되면은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슐린 시크리션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잘 C펩타이드보다 오히려 수술 후에 C펩타이드가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뇨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을 비교했을 때도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HbA1c가 있었던 사람에서 8.05%에서 6%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호마 IR도 당뇨가 없었던 사람도 이미 당뇨병 전부터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에서 1.95로 떨어지고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도 10.95에서 3.2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 N수가 굉장히 적지만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당화혈색소가 수술 방법과 차이 없이 모두 유의하게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인슐린 리지스턴스도 이제 슬리브한 경우에서 6.97에서 1.82, 그다음에 로어의 가스틱 바이패스한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솔직히 좀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당뇨병이 오래되고 시비한 경우에 가스틱 바이패스를 제가 좀 그 다학제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지스턴스가 높고 이제 시비한 경우에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수술에서 다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여기도 아직까지 6개월 팔로업 데이터 N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N수를 늘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서경 교수님께서 저희 그 대만에 처음에 이 다학제를 만들 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희 최영식 교수님과 윤경 교수님 함께 가셨었고요. 이때 제가 저희가 갔었던 이 대만 황치근 선생님 센터에서는 이 환자들의 모임이 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모임의 심볼이 폴라베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베어 왜 폴라베어로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그 폴라베어는 뭐 하얗고 이노선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이 환자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은 인노선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심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때 이제 저녁에 식사하러 택시 타고 가는 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베리애트릭 서리저리를 해서 환자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환자들의 모임이 생기면 우리도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자 뭘로 할까 막 이런 대화를 하면서 택시 타면서 가다가 제가 당시에 이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분비학 강의를 학생들에게 처음 할 때 이런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내분비내과는 이제 호르몬으로 피드백을 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다. 여기 그래서 내분비 질환이라는 것은 이 항상성이 깨지고 균형이 파괴된 상태다라는 걸 이제 학생들에게 내분비내과를 소개하면서 이 파일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우주의 질서, 항상성 이런 거에 필기 꽂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주의 질서가 파괴된 오비시티라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가 우리 몸의 질서가 파괴된 상태다. 그래서 그 신의 창조의 섭리에 지금 이미 벗어난 상태다. 우리가 이 수술을 해서 다시 이 유니버스한 이 코스모스 질서를 다시 되찾자는 의미에서 또 코스모스 꽃이 하늘하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질서, 코스모스 그리고 환자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은 이 가느다란 하늘하늘한 코스모스처럼 이 가냘픈 몸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라는 의미로 그런 마스코트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대만에 그 기차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교수님들이랑 기차박물관에 들렀다가 기차박물관 뒤편에 있는 뒷뜰에 갔는데 운명처럼 거기 코스모스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거 우린 운명이다 이러면서 서경 교수님이랑 여기서 막 너무 우리 이거 코스모스 운명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기뻐서 막
보자 뛰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모스라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진 그런 그 우리 마스코트를 만들었고 거기에 우리 장명의 대가이신 저희 최영숙 교수님께서 여기 운이 어떻게 이게 진짜 운명인 것 같습니다. 고신 소사이어티 오브 메타볼릭 앤 오비시티 서저리 어떻게 이렇게 앞에 약자도 딱 맞는지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1회 코스모스 심포지움을 가지고 지금 5회까지 오고 100회를 이루었는데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또 더 많이 환자들의 이제 질서를 찾아갈 수 몸의 질서를 찾아갈 수 있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또 이 결과들을 아웃컴을 좋은 페이퍼로 작성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부경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강의와 함께 또 우주의 질서를 담아내는 어떤 코스모스의 그 어원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이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30분이지만 우리 서경원 선생님이 휴식 시간을 30분이나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 시간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주십시오. 김부영 선생님, 강남 세브란스 안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팀이 너무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전에서부터도 했지만, 역시나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팔로우업 하시는 데이터 이제 롱텀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질문은 포스트옵에 또는 프리옵에 다이비티스 진단받은 환자들의 지금 레지스트런스 체크하는데 이제 호마를 가지고 하시는데 조금 더 여력이 혹시 되면 그 글루코스 토러런스 테스트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하고 계신지가 질문이고요. 만약에 안 하시고 계시다면은 어떤 obstacle를 좀 해결해야지 그게 좀 쉽게 될지 내분비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는 시작할 때 그 서경 교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함께 그 다학제를 하셔서요. 첫 환자부터 한 10몇 번째 환자부터 수술 전에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 6개월째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내믹한 인슐린 시크리션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하나 아쉬운 점은 그 환자들이 6개월째 수술 전에는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하자고 하면은 그냥 다 하시지만 팔로우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환자들은 해두었지만 팔로우 로스가 많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환자들은 팔로우 그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검사를 하는데 2시간이나 걸리고 또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 팔로우업을 하는 환자들이 이제 100%가 아니라는 그런 obstacle이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나면은 또 그 수술하기 전에 당뇨병이 없었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험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른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부산에는 고신대학에는 김부경 교수님이 계시면 대구에는 도매는 이제 김미경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오늘 지금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이걸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질문을 못 하셔가지고 저와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김미경 교수님이 또 환자를 보시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에서도 봐도 오히려 당뇨병 환자들이 프리다이아베티스라든지 아는 다른 당뇨를 봐서 그때 진단받은 환자들보다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웨이트 로스가 조금 적지 않느냐 팔로업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그것이 있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선생님도 한 레미션은 100%지만 한 20%의 환자에서는 약을 끊지만은 한 20% 이상은 40 나머지 80%는 약을 그냥 좀 갖고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당뇨병 환자들을 이제 팔로업 하는 데 있어서도 외과 의사,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끌고 가는 것하고 어떤 또 내분비 내과 의사 선생님이 끌고 가는 것하고 그게 어떤 다각적인 그건데요.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내분비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는 혈당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베타셀 펑션이 얼마나 남아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혈당이 지금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베타셀 매스에 워크로드가 걸리면서 다시 베타셀 펑션이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롱텀하게는 저는 혈당, 겉보기 혈당이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도와주는 약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환자들에게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그 DM, 아까 보여드렸던 DM 듀레이션에 따라서 레미션이 달라지는 이거를 미리 보여드리고, 좀 수술 DM 듀레이션이 술전에 오래되신 분은 당신은 레미션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분명히 좋아지긴 하겠지만 당뇨약을 지속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수술 후에 혈당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내분비내과에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팔로우 로스가 되고 그 상태를 모르면서 오래 지나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이 힘들게 수술을 하고 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당뇨병이 릴랩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과 선생님들, 저는 이게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저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몸에 카드된 선생님들의 말을 환자들이 훨씬 잘 듣습니다. 그래서 외과 교수님들께서 그 내분비내과를 같이 팔로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랑 안 해주신 거랑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내분비내과를 같이 팔로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팔로우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 휴식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김부경 교수님의 강의 감사드리고요. 또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최영식 원장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기영 교수님, 이렇게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스모스가 이 혼란의 시기에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코스모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이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션 2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다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세션 3는 새로운 주소로 다시 출결 체크를 위해서 세션 3로 다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3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좀 가지시고 3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